5부 7번째 글입니다. 7. 고배의 마지막 한목은 1. 지옥의 제7계와 천국의 제8권. 결혼식 이튿날은 쓸쓸하다.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의 평정을 존중한다. 그리고 또 그들의 늦잠도 조금 존중한다. 방문과 축하의 법석은 나중에야 시작된다. 2월 17일 아침 바스크가 수건과 기틀비를 손에 들고 문간방을 치우고 있다가 가볍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정오가 조금 지나서였다. 아무도 전혀 초인종을 울리지 않았었는데 이건 이런 날에는 사려 깊은 것이다. 바스크가 문을 열어보니 포슐루방 씨였다. 바스크는 그를 객실로 인도했는데 객실은 아직도 뒤죽박죽인 채로 어수선하여 마치 환락의 싸움터 같았다. 아이고 어르신 하고 바스크는 말했다. 저희들은 늦게 일어났었죠. 주인께서는 일어나셨소? 하고 장발장은 물었다. 어르신 팔은 어떻습니까? 하고 바스크는 대답했다. 좀 낫소. 주인께서는 일어나셨소? 어느 분 말씀입니까? 옛 주인인가요? 새 주인인가요? 퐁메르신이며 남장님 말씀인가요? 바스크는 몸을 똑바로 세우면서 말했다. 남작이란 특히 그의 하인들에게는 대견한 것이다. 그에게서 그들에게 무엇인가가 돌아온다. 그들은 철학자가 칭호에서 튀어 묻은 것이라고 부름직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그들을 즐겁게 한다. 마리우스는 마리나스니 말인데 전투적인 공화주의자로 몸소 그것을 증명했었는데 지금은 본의 아니게 남작이었다. 이 칭호로 집안에 하나의 작은 혁명이 일어났었다. 현재는 질로로망 씨는 그것에 애착을 갖고 있고 마리우스는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퐁메르시 대령이 나의 아들은 나의 칭호를 사용하라고 써놓았었는지라 마리우스는 복종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그녀의 속에서 여자가 눈뜨기 시작한 코제트는 남작 부인인 것을 몹시 기뻐하고 있었다. 남장님 말씀인가요? 하고 바스크는 되풀이했다. 가보겠습니다. 포슐루방 어르신 오셨다고 엽죽겠습니다. 아니요. 나라고는 말하지 마시오. 누가 좀 조용히 말씀드리고자 한다고만 아뢰고 이름은 말하지 마시오. 아 하고 바스크는 말했다. 그를 좀 놀래주고 싶으니까. 아 하고 바스크는 말을 이었는데 첫 번째 아를 설명하듯이 두 번째 아를 말했다. 그리고 그는 나갔다. 장발장은 홀로 남아있었다. 객실은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아주 어수선했다. 귀를 기울이면 아직도 혼인잔치의 희미한 소음을 거기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방바닥에는 화환과 화관들에서 떨어진 온갖 꽃들이 있었다. 밑동까지 타버린 초는 촛대들의 크리스탈에 고드름처럼 헐러붙어 있었다. 가구는 하나도 제자리에 있지 않았다. 구석들에는 서너 개씩의 안락 의자들이 서로 동그랗게 당겨져 있어서 아직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았다. 방 안 전체가 즐거운 분위기였다. 끝나버린 잔치판에도 아직 어떤 아치가 있다. 그것은 경사였다. 난잡한 이 의자들 위에서 시드는 이 꽃들 사이에서 꺼진 이 불빛들 아래서 사람들은 기쁨을 생각했다. 햇빛이 촛불에 이어 객실에 즐겁게 들어오고 있었다. 몇 분이 지났다. 장발장은 바스크가 두고 간 곳에 꼼짝 않고 있었다. 그는 매우 창백했다. 그의 눈은 쑥 들어가 있었는데 불면으로 말미암아 눈구멍 아래에 하도 깊이 들어가 그 속에 거의 다 사라지다시피 되어 있었다. 그의 검은 예복은 밤을 새운 옷의 구겨진 주름들이 있었다. 팔꿈치는 시트의 캘리코 천을 문질러서 생긴 부드러운 털로 하얗게 되어 있었다. 장발장은 그의 발 아래 햇빛이 그리는 방바닥 위의 창 그림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문에서 소리가 났고 그는 눈을 들었다. 마리우스가 들어왔다. 고개를 쳐들고 입에 웃음을 띠고 얼굴에 뭔지 알 수 없는 빛을 띠고 밝은 이마에 덕이양양한 눈을 하고서 그 역시 자지 않았었다. 아버님이군요. 장발장을 보고 그는 외쳤다. 그 바보 같은 바스크란 놈이 신묘한 얼굴을 하더라니. 한데 너무 일찍 오셨네요. 아직 12시 30분밖에 안 되는데 코제트는 자고 있어요. 마리우스가 포슐루방에게 말한 그 아버님이라는 말은 최고의 행복을 의미하고 있었다. 독자도 아다시피 그들 사이에는 항상 절벽과 쌀쌀함, 거북살스러움이 부셔버리거나 녹여버려야 할 얼음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 절벽도 낮아지고 얼음도 풀어지고 포슐루방 씨가 코제트에게처럼 그에게도 아버지가 되는 그런 정도로까지 마리우스는 또 지경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그는 계속했다. 말들이 그에게서 넘쳐 흐르고 있었는데 이건 기쁨의 그 성스러운 절정에 특유한 것이다. 뵙게 되어 참 기뻐요. 어제 저희들이 얼마나 아버님을 그리워했는지 아버님이 아신다면. 안녕하세요. 아버님 손은 어때요? 좀 나으시죠?
그리고 그가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좋은 대답을 하는 것을 만족해하면서 그는 계속했다. 저희들은 둘이서 아버님 말씀을 무척 했어요. 코제트가 얼마나 아버님을 사랑한다고요? 여기에 아버님 방이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지요? 저희들은 온모 아름의 거리는 이제 원치 않아요. 이제 전혀 원치 않아요. 어떻게 그 같은 거리에 가서 사실 수 있었어요? 기분 나쁘고 음산하고 혐오스럽고 한쪽 끝에 성문이 있고 몸이 오싹해지고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거리에서 말이에요. 여기 와서 사세요. 오늘부터요. 안 그러면 코제트한테 야단 맞으실 거예요. 코제트는 우리를 모두 제 멋대로 다루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걸 미리 알려드리겠어요. 아버님 방은 보셨지요? 우리 방 바로 옆이고 정문 쪽을 향하고 있어요. 좌물쇠에 있던 것도 다 손질해 두었고 침대도 정돈해 놓았고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오시기만 하면 돼요. 코제트는 아버님 침대 옆에 우트레이트산 비로드를 씌운 커다란 낡은 안락의자를 갖다 놓고 그 의자에게 아버님을 환영하라고 말했어요. 봄이 오면 언제나 아버님의 창문 맞은편 아카시아 숲속에 꾀꼬리가 한 마리 옵니다. 아버님은 2달 후에 그 녀석을 갖게 되실 겁니다. 아버님은 왼쪽에 꾀꼬리의 보금자리를, 오른쪽에 저희들의 보금자리를 가지실 겁니다. 밤에는 꾀꼬리가 노래하고 낮에는 코제트가 말할 거예요. 아버님 방은 정남향이에요. 코제트가 거기에 아버님의 책들이며 쿠크 대위의 여행기, 그리고 또 다른 것, 뱅캅의 여행기, 아버님의 모든 소지품들을 정리해 드릴 거예요. 제가 알기엔 아버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조그만 가방 하나가 있다는데 그걸 놓아둘 구석 하나를 정히 마련해 놓았습니다. 아버님은 우리 할아버지의 존경을 획득하셨어요. 할아버지 마음에 드셨어요. 우리는 같이 살 겁니다. 휘스트를 아시는지요? 아버님이 휘스트를 아신다면 할아버지는 무척 기뻐하실 거예요. 제가 법원에 나가는 날에는 아버님이 코제트를 데리고 산책에 나가세요. 옛날 릭상부르 공원에서처럼 코제트에게 팔을 주시고 말이에요. 저희들은 매우 행복하게 살겠다고 단단히 결심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저희들의 행복에 들어가 계실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버님? 아, 참, 오늘 저희들과 같이 저녁 식사를 하시죠? 네? 이보시오. 하고 장발장은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말할 게 있어. 나는 전과자요. 지각할 수 있는 날카로운 소리의 한계는 기회에 대해서와 꼭 마찬가지로 정신에 대해서도 지각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 포슐르방 씨의 입에서 나온 나는 전과자요 라는 말은 마리우스의 귀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청취 가능성의 한계를 넘어갔다. 마리우스는 알아듣지 못했다. 무엇인가 방금 자기에게 말한 것 같았으나 그는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는 멍하니 있었다. 그는 그때 자기에게 말하는 사람이 무시무시한 것을 깨달았다. 완전히 황홀경에 빠져있던 그는 이때까지 그 무시무시한 창백함을 알아차리지 못했었다. 장발장은 오른팔을 받쳐주고 있던 검은 천을 풀고 손을 감고 있던 붕대를 풀고 엄지손가락을 드러내어 그것을 마리우스에게 보였다. 내 손은 아무렇지도 않소 하고 그는 말했다. 마리우스는 그 엄지손가락을 바라보았다. 나는 여기에 언제나 아무 탈도 없었소 하고 장발장은 말을 이었다. 정말 아무런 상처 자국도 없었다. 장발장은 계속했다. 나는 당신 결혼식에 없었던 것이 좋았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없도록 하였어. 나는 조금도 위증을 하지 않기 위해 결혼 계약서에 무효한 것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 서명하지 않아도 무방하게 되기 위해 이 상처를 거짓 꾸몄어. 마리우스는 더듬거렸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하고 장발장은 대답했다. 내가 옥살이를 했다는 거요. 그럴 수가 하고 마리우스는 깜짝 놀라 부르짖었다. 퐁메르시시 하고 장발장은 말했다. 나는 19년간 형무소에 있었어. 절도죄로. 그런 뒤에 나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 절도죄로. 재범죄로. 현재는 거주 지정령의 위반자요. 마리우스는 현실 앞에서 아무리 뒷걸음치고 사실을 거부하고 명백한 것에 저항을 해도 소용이 없고 거기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게 이런 경우에는 언제나 그렇게 되듯이 그는 그 이상도 이해했다. 그는 마음속을 스쳐가는 끔찍한 빛의 전율을 느꼈다. 몸이 오싹해지는 하나의 생각이 그의 머리를 지나갔다. 그는 미래 속에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의 보기 흉한 운명을 어렴풋이 예감했다. 다 말씀하세요. 다 말씀하세요. 하고 그는 외쳤다. 당신은 코제트의 아버지요. 그러면서 그는 말할 수 없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두어 걸음 물러섰다. 장발장은 천장까지 키가 커진 것 같은 그런 위험찬 태도로 머리를 우뚝 쳐들었다. 당신은 여기서 내 말을 믿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의 맹세는 법정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여기서 그는 잠깐 입을 다물었다가
이어서 일종의 극도의 엄울한 위험을 갖추어 천천히 명확하게 발음하고 한마디 한마디 힘을 주면서 덧붙였다. 당신은 내 말을 믿어주시오. 코제트의 아버지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코 그렇지 않소. 퐁메르시 남장님. 나는 파브로르의 시골 사람이요. 나뭇가지 자르는 일로 밥벌이를 하고 있었소. 내 이름은 포슐러방이 아니고 내 이름은 장발장이요. 나는 코제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요. 안심하시오. 마리우스가 더듬더듬 말했다. 누가 제게 증명합니까? 나요.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마리우스는 그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는 침통하고 침착했다. 어떠한 거짓말도 그렇게 냉정한 데서는 나올 수 없었다. 쌀쌀한 것은 진지하다. 그 무덤 같은 싸늘함 속에는 진실이 느껴지고 있었다. 저는 당신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마리우스는 말했다. 장발장은 그것을 인정하기 위한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계속했다. 코제트에게 내가 무엇이요? 한 지나가는 사람이요. 10년 전에 나는 그녀가 존재한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 내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사실이요. 사람이 어린 소녀를 보았을 때 그 사람 자신은 이미 늙었으니까 그는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요. 사람이 늙었을 때에는 모든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자신의 할아버지같이 느껴져요. 나도 뭔지 인정 같은 걸 가지고 있다고 당신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소. 코제트는 고아였소.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었소. 그녀는 내가 필요했소. 그런 까닭에 나는 그녀를 사랑하기 시작한 것이요. 어린아이들은 매우 연약하므로 아무라도 심지어 나 같은 사람이라도 그들의 보호자가 될 수 있는 것이요. 나는 코제트에 대해서 그런 의무를 행한 것이요. 이렇게도 하찮은 것을 정말 선행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소. 하지만 만일 그것이 선행이라면 그래요. 내가 그것을 행했다고 해두시오. 이러한 경감 정상을 수리하시오. 오늘날 코제트는 내 생활에서 떠났어. 우리 두 사람의 길은 갈라지고 있어. 앞으로 나는 코제트를 위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녀는 퐁메르시 부인이요. 그녀의 보호자가 바뀌었어. 그리고 코제트는 그렇게 바뀐 데에 이득을 보고 있어. 모든 일이 다 잘 되었어. 60만 프랑에 관해서 당신은 내게 아무 말 않고 있지만 내가 당신 생각을 미리 알아서 말하는데 그것은 위탁받은 것이요. 그 위탁금이 어떻게 해서 내 손에 들어와 있었는가? 그게 무슨 상관? 나는 그 위탁금을 돌려주는 것이요. 내게 더 요구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나는 내 진짜 이름을 말함으로써 원상 회복을 완료했어. 이것도 또 내게 관한 일이요. 나는 당신이 내가 어떤 인간인가를 꼭 알아주었으면 싶은 거요. 그리고 장발장은 마리우스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마리우스가 느끼는 모든 것은 혼란스럽고 종잡을 수 없었다. 어떤 운명의 돌풍은 우리 영혼 속에 그러한 물결을 일으킨다. 우리는 누구나 다 우리들 속에서 모든 것이 흩어져 버리는 그러한 혼란의 순간들을 겪었다. 우리는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아무 것이나 반드시 꼭 말해야 할 것도 아닌 것을 말한다. 갑자기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을 때 사람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독한 술처럼 그것에 취해버린다. 마리우스는 자기에게 나타나는 새로운 상황에 어리둥절해서 그러한 고백을 했다고 그를 거의 원망이라도 하려는 사람처럼 그 사람에게 말할 정도였다. 그렇지만 하고 그는 외쳤다. 왜 저에게 그런 말씀을 다 하시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꼭 그래야만 합니까? 혼자서만 비밀을 간직하고 계셔도 좋지 않습니까? 고발을 당한 것도 추적을 당한 것도 쫓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진해서 그런 폭로를 하시는 데에는 무슨 까닭이 있는 거죠? 다 말씀해 버리십시오. 다른 일이 있는 거지요? 무슨 의도로 그런 고백을 하시는 겁니까? 무슨 동기에서 말이에요? 무슨 동기에서냐고? 하고 장발장은 대답했는데 마리우스에게 말한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 같이 아주 작고 아주 희미한 목소리였다. 오라. 무슨 동기에서 이 죄수가 나는 죄수요 하고 말하느냐 그런 말이지요. 그렇소. 이상한 동기에서요. 그것은 정직한 마음에서요. 존재하는 불행한 것, 그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나를 비끄러매는 한 가닥의 줄이요. 그러한 줄들이 질긴 것은 특히 사람이 늙었을 때요. 모든 삶이 주위에서 무너집니다. 그래도 그 줄들은 살아남아요. 내가 만약 이 줄을 뽑고 그것을 끊고 그 매듭을 풀거나 베어버리고 썩 멀리 갈 수 있었다면 나는 구제되었고 나는 떠나기만 하면 되었어. 블루와 그리에는 역마차들이 있어. 당신네들은 행복하고 나는 가버리지요. 나는 그것을 잘라버리고 했어. 이 줄을 나는 잡아당겼어. 그것은 꿋꿋하게 버텼어. 그것은 끊어지지 않았어. 나는 그것으로 가슴이 찢어졌어. 그때 나는 말했어. 나는 여기밖에 다른 데서는 살 수 없다라고. 나는 이대로 있어야 해요. 당신 말이 옳아요. 내가 바보요. 왜 그냥 이대로 있으면 안 되는가? 당신은 이 집에서 내게 방을 하나 주셨고
퐁메르시 부인은 나를 무척 사랑하여 아버님을 환영하라 하고 안락의자에게 말했고, 할아버지께서는 내가 와 있다면 더 바라실 게 없고 나는 그분 마음에 들고 우리는 모두 같이 살 것이고 식사도 함께 하고 나는 코제트에게 팔을 주고, 아니 퐁메르시 부인에게라는 말인데 실례해서 버릇이 돼서 그만. 우리는 한 지붕 아래서 한 식탁에서 같은 불을 갖고 겨울에는 같은 벽난로가에 둘러앉고 여름에는 같은 산책을 할 것이요. 이게 기쁨이요. 이런 것이. 이게 행복이요. 이런 것이. 이게 전부요. 우리는 한 가족으로 살 것이요. 한 가족으로. 이 말을 했을 때 장발장은 사나워졌다. 그는 팔짱을 끼고 마치 거기에 구렁이라도 하나 파리는 듯이 발 아래의 방바닥을 뚫어지게 보았으며 그의 목소리가 졸지에 격해졌다. 한 가족으로. 아니요. 나는 아무런 가족도 아니요. 나는 당신 내 가족이 아니요. 나는 사람들의 가족이 아니요. 사람들이 가족끼리 있는 집들에서 나는 가외의 사람이요. 가족들이 있지만 그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나는 불행한 사람이요. 나는 집 밖에 있어. 내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던가? 그건 거의 믿을 수 없어. 내가 이 아이를 결혼시킨 날 이 일은 다 끝났어. 나는 그녀가 행복한 것을 보았고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있고 거기에 착한 노인 한 분이 계시고 두 천사들의 부부가 있고 그 집에 모든 기쁨이 있는 것을 보았어. 그리고 다 잘된 것을 보았고 그리고 나는 생각했어. 너는 들어가지 마라 라고. 나는 사실 거짓말을 하고 당신네들을 모두 속이고 표실로 방식으로 있을 수 있었어. 그것이 그녀를 위해서인 한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있었어.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나를 위해서일 것이니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사실 나는 입을 다물고만 있으면 충분했고 모든 것은 계속되고 있었어. 내가 무엇 때문에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고? 당신은 내가 묻는데 하나의 괴상한 것, 나의 양심 때문이요. 그렇지만 내가 입을 닫는 것, 그건 퍽 쉬웠어. 나는 내게 그렇게 하도록 설득하려고 밤을 새웠어. 당신은 나더러 사실대로 다 말하라고 하는데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 것은 퍽 심상치 않은 일이어서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요 정말. 나는 내게 이유들을 대주느라 밤을 새웠고 나는 썩 좋은 이유들도 내게 대주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했지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어요. 내 마음을 여기에 잡아매 놓고 못 박아 놓고 고정시켜 놓고 있는 줄을 끊는 것과 내가 홀로 있을 적에 나에게 나지막이 말하는 누군가를 잠자코 있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아침에 당신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려고 왔어. 모든 것을. 아니 거의 모든 것을. 내게밖에 관계되지 않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어. 나는 그런 건 나를 위해 간직해 둡니다. 요즘은 당신은 그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비밀을 잡아다가 그걸 당신에게 가져왔어. 그리고 당신 눈앞에서 내 비밀을 속속 드러내 보였어. 그것은 쉽게 할 수 있는 결심이 아니었어. 밤새도록 나는 몸부림쳤어. 아, 당신은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믿고 있어. 즉, 이건 전혀 쌍마티의 사건이 아니다. 내 이름을 숨겨도 나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 포슐러방이라는 이름은 어떤 일을 해준 사례로 포슐러방 자신이 내게 준 것이다. 나는 그것을 얼마든지 간직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이 내게 제공하신 그 방에서 나는 행복하리라. 나는 아무것도 방해하지 않으리라. 나는 조용한 한쪽 구석에 있으리라. 당신이 코제트를 데리고 있는 동안에 나는 그녀와 같은 집에 있다는 생각을 하리라. 라고. 그랬더라면 각자가 자기 응분의 행복을 가졌을 것이요. 계속 포슐루방시로 있으면 모두를 만족시킬 것이요. 그렇소. 내 영혼을 제외하고는. 내게서 어디서나 기쁨이 있겠지만 내 영혼의 밑바닥은 여전히 캄캄할 것이요. 행복한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만족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나는 포슐루방시로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 내 진짜 얼굴을 나는 그것을 감추었을 것이고, 그러니 나는 당신의 환한 얼굴 앞에서 수수께끼를 갖고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 나는 당신의 밝은 빛 속에서 어둠을 갖고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 예고 없이 아주 순진하게 당신 가정의 형무소를 끌어들이고 내가 어떤 자인가를 당신이 알면 당신에게 쫓겨나리라고 생각하면서 당신 식탁에 앉아있고, 만약 하인들이 알게 되는 날에는 아이고 망측해라 라고 말할 그들한테서 나는 시중을 받고 있었을 것이요. 당신은 응당 당신이 원치 않는 내 팔꿈치와 접촉했을 것이고 나는 당신에게서 당신의 악수를 편취했을 것이요. 당신 집에서는 존경할 만한 백발과 낙인 찍힌 백팔이 존경을 나누었을 것이고 당신네들이 지극히 친밀하게 지내는 시간에 모두가 서로 흉금을 터놓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조부님과 당신 두 분, 나 이렇게 넷이 있을 때에 거기에 모르는 사람 하나가 있었을 것이요. 나는 오로지 내 무서운 우물 뚜껑을 건드리지 않으려는 배려만을 하면서
당신네들 생활 속에서 당신네들과 나란히 있었을 것이요. 그러니 나는 죽은 사람이 나는 살아있는 당신네들에게 짐이 되었을 것이요. 나는 그녀를 영원히 나에게 억지로 매어 있게 했을 것이요. 당신과 코제트, 우리는 푸른 모자, 이거는 죄수모를 말합니다. 우리는 푸른 모자를 쓰고 있는 세계의 머리가 되어 있었을 것이요. 당신은 몸이 떨리지 않소? 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짓눌린 사람일 뿐인데 가장 흉측한 사람이 되어 있었을 것이요. 그리고 이 범죄를 나는 그것을 날마다 범했을 것이요. 그리고 이 거짓말을 나는 그것을 날마다 했을 것이요. 그리고 이 밤의 상판떼기를 나는 그것을 날마다 내 얼굴 위에 갖고 있었을 것이요. 그리고 내 쇠퇴를 나는 날마다 그 쇠퇴의 당신네들 몫을 당신네들에게 주었을 것이요. 날마다 말이요. 내가 사랑하는 당신들에게, 내 아이들인 당신들에게, 내 순진무구한 사람들인 당신네들에게 말이요. 입을 다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침묵을 지키는 것은 간단하다고요? 아니요. 그것은 간단하지 않소. 침묵이 거짓말하는 것이 되는 수가 있어. 그리고 나의 거짓말을, 그리고 나의 기만을, 그리고 나의 비굴함을, 그리고 나의 비급함을, 그리고 나의 배신을, 그리고 나의 범죄를 나는 그것을 한 방울 한 방울 마시고 그것을 다시 뱉고 그런 뒤에 다시 마셨을 것이고 한밤중에 끝냈다가 한낮에 다시 시작했을 것이며 날 인사는 거짓말했을 것이고 저녁 인사도 거짓말했을 것이고 그리고 나는 그 위에서 자고 그리고 그것을 내 빵과 함께 먹고 그리고 코제트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천사의 미소에 대해 지옥에 떨어진 사람의 미소로 대답하고 그리고 나는 가정스럽고 협착군이 되었을 것이요. 왜 그렇게 한단 말인가?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행복할 권리가 있는가? 나는 인생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장발장은 말을 멈추었다. 마리우스는 듣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들과 범민들의 연쇄는 중단될 수 없다. 장발장은 다시 목소리를 낮추었으나 그것은 더 이상 은은한 목소리가 아니었고 그것은 음산한 목소리였다. 왜 내가 말하느냐고 당신은 물었죠. 내가 고발을 당한 것도 쫓기는 것도 추격을 당한 것도 아닌데 그런 말이었죠. 그렇지 않소. 나는 고발을 당하고 있어. 그렇지 않소. 나는 추적을 당하고 있어. 그렇지 않소. 나는 몰리고 있어. 누구에게? 나에게. 나 자신에게. 동행을 막는 것은 나이고 나는 나를 끌고 나를 밀고 나를 제지하고 나를 처분하는데 사람이 자기 자신을 붙잡는 때는 꽉 붙잡히는 것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예복을 힘껏 움켜잡고 그것을 마리우스 쪽으로 당기면서 이 주먹을 보시오 하고 그는 계속했다. 이 주먹은 멱살을 잡고 영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지 않소? 그런데 또 하나의 주먹이 있어. 즉 양심이요.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결코 의무를 이해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이해하자마자 그것은 냉혹하기 때문이요. 의무는 그걸 이해하는 걸 뻔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렇지 않소. 의무는 그렇게 하는 데 대해서 우리에게 상을 줍니다. 왜냐하면 의무는 우리를 지옥에 넣지만 거기서 우리는 자기 옆에 신을 느끼기 때문이요. 창자가 찢어지도록 고통을 겪자마자 자기 자신과 편안합니다. 그리고 비통한 어조로 소리를 높여 덧붙였다. 퐁메르시시, 이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겠지만 나는 정직한 사람이요. 이건 내가 당신 눈에서 떨어지면서 내 눈에는 올라가기 때문이요. 이런 일은 이미 내게 한 번 있었지만 그건 덜 괴로웠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래서 정직한 사람이요. 만일 당신이 내 잘못으로 인해 나를 계속 존경한다면 나는 정직한 사람이 아닐 것이요. 당신이 나를 경멸하는 지금 나는 정직한 사람이요. 부당하게 얻은 존경밖에는 결코 갖지 못하므로 그러한 존경은 나를 욕되게 하고 나를 마음속으로 괴롭히는데 내가 자중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나를 경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숙명을 나는 지니고 있어. 그러므로 나는 꿋꿋이 일었습니다. 나는 자기의 양심에 복종하는 죄수요. 이런 일은 유례가 없다는 걸 나는 잘 알고 있어. 그러나 내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게 사실인걸. 나는 나 자신을 향해 맹세를 했어. 나는 그것을 지키고 있어. 우리가 속박당하는 경우도 있고 우연히 의무 속에 끌려 들어가는 일도 있어요. 아시겠소, 목메르시시? 내 생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 장발장은 또 잠깐 쉬었다가 자기 이야기의 뒷맛이 씁쓸하기라도 한 듯이 애써 침을 삼키고 말을 이었다. 사람이 이렇게 추악한 것을 몸에 지니고 있을 때 그는 그것을 남들에게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나누어 갖게 할 권리가 없고 그의 가정스러운 것을 남들에게 옮겨줄 권리가 없고 남들을 그의 구렁 속에 빠져들게 할 권리가 없고 남들에게까지 그의 붉은 겉옷, 죄수복을 질질 끌고 다니게 할 권리가 없고 그의 불행으로 엉큼하게
남의 행복을 방해할 권리가 없는 것이요. 건강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어둠 속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 교양을 가지고 그들과 접촉하는 것, 그것은 흉측한 일이요. 포실루방은 나에게 그의 이름을 빌려주었지만 나는 그걸 사용할 권리가 없어. 그는 내게 그것을 줄 수 있었지만 나는 그것을 가질 수 없었어. 이름은 자아입니다. 아시겠죠? 도련님. 나는 시골놈이지만 나는 생각도 좀 했고 책도 좀 읽었고 세상 일도 이해하고 있어. 보시다시피 나는 웬만큼 내 의사도 표현하고 있어. 나는 나 자신에게 교육을 했어. 그렇죠. 남의 이름을 훔치다가 그 아래에 숨는 것, 그것은 파렴치한 일이요. 알파벳 글자들은 지갑처럼 또는 시계처럼 사치할 수 있어. 실제로 위조 세명자가 되고 살아있는 위조 열쇠가 되고 자물쇠를 비틀어 열고 정직한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고 더 이상 결코 똑바로 보지 않고 늘 곁눈질만 하고 자아 속에서 비열한 것 천만에 그보다는 차라리 고통을 받고 피가 나고 눈물을 흘리고 손톱으로 살 가죽을 꼬집어 뜯고 번뇌 속에 몸을 비틀어 꼬우며 밤을 지새우고 심신이 괴로워하는 것이 더 낫소. 까닭에 나는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요. 당신 말씀 맞다나 자진해서 말이요. 그는 고통스러운 숨을 쉬고는 최후의 말을 던졌다. 옛날에는 살기 위해 나는 빵 한 조각을 훔쳤어. 오늘은 살기 위해 나는 이름 하나를 훔치고 싶지 않소. 살기 위해 하고 마리우스는 말을 가로막았다. 살기 위해 그 이름이 필요하시지는 않겠지요? 나는 내가 하는 말의 뜻을 알아요. 하고 장발장은 대답하면서 여러 번 연이어 천천히 머리를 끄덕거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둘 다 입을 다물고 제각기 상념의 구렁 속에 빠져 있었다. 마리우스는 탁자 옆에 앉아서 구부린 손가락 하나 위에 입 아귀를 받치고 있었다. 장발장은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그는 거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서 있었다. 그런 뒤 마치 마음속의 논리에 대답이라도 하듯이 거울 속의 자기 모습은 보지도 않고 거울만 바라보면서 말했다. 이제 마음이 좀 가벼워졌다. 그는 다시 걷기 시작하여 객실의 저쪽 끝으로 갔다. 그는 돌아서는 순간 마리우스가 자기가 걷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자 그는 형언할 수 없는 어조로 마리우스에게 말했다. 나는 발을 좀 절렁거립니다. 이젠 그 까닭을 아셨을 거요. 그러고는 마리우스 쪽으로 완전히 몸을 돌렸다. 그런데 이제 도련님 이런 걸 상상해 보시오. 내가 아무 말도 안 했고 내가 포실루방시로 있었고 내가 당신 집에서 내 자리를 가졌고 내가 당신네들 식구고 내가 내 방에 있고 내가 아침에 실내화를 신고 아침밥을 먹으러 오고 저녁에 우리들 셋이서 함께 극장 구경을 가고 내가 퐁메르시 부인과 함께 틸러리 정원과 루아얄 광장에 가고 우리들이 함께 있고 당신이 나를 당신과 동등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입니다. 어느 날 내가 거기에 있고 당신이 거기에 있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고 웃고 있는데 벼랑간 당신의 하나의 목소리가 장발장이다 하고 그 이름을 외치는 것을 듣고 그 무시무시한 손이 경찰이 그늘 속에서 나와 갑자기 내 가면을 횟가닥 벗겨버린다고 말이오. 그는 또 입을 다물었다. 마리우스는 부르르 떨며 일었었다. 장발장은 말을 이었다. 그런다면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소? 마리우스의 침묵이 대답이었다. 장발장은 계속했다. 내가 침묵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옳다는 걸 당신은 잘 아십니다. 자, 행복하시오. 천국에 계시오. 한 천사의 천사가 되시오. 태양 속에 계시고 그것에 만족하시고 한 가엾은 죄인이 흉금을 터놓고 의무를 다하기 위해 취하는 방식은 걱정하지 마시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것은 한 불쌍한 인간이요, 도련님. 마리우스는 천천히 객실을 건너 장발장 옆에 왔을 때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마리우스는 전혀 내놓지 않는 그 손을 가서 잡아야 했고 장발장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는데 마리우스는 대리석의 손을 쥐는 것 같았다. 우리 할아버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고 마리우스는 말했다. 제가 사면을 얻어드리겠습니다. 그건 소용없소. 하고 장발장은 대답했다. 사람들은 내가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죽은 사람들은 감시를 받지 않으니까 그들은 조용히 썩고 있는 걸로 간주되고 있어. 죽음, 그것은 사면과 같은 것이요. 그리고 마리우스가 잡고 있는 손을 빼내면서 일종의 준엄한 위엄을 갖추고 그에게 덧붙였다. 게다가 내 의무를 다하는 것, 이것이 내가 도움을 청하는 친구요. 나는 하나의 사면밖에, 내 양심의 사면밖에 필요하지 않소. 이때 객실의 저쪽 끝에서 문이 조용히 반드시 열리고 그 틈으로 코제트의 머리가 나타났다. 그녀의 평온한 얼굴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그녀의 머리는 놀랄 만큼 헝클어져 있고 눈시울은 아직도 잠으로 부풀어 있었다.
그녀는 둥지에서 머리를 내놓은 새 같은 몸짓으로 먼저 남편을 바라보고 다음에 장발장을 바라보고 웃으면서 그들에게 소리쳤는데 한 송이 장미꽃 속에 미소를 보는 것 같았다. 틀림없이 정치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나는 따돌려 놓고 그게 뭐예요? 장발장은 몸을 들었다. 코제트 하고 마리우스는 더듬거렸다. 그리고 말을 멈춰버렸다. 그들은 두 죄인 같았다. 코제트는 반짝이며 두 사람을 계속 차례차례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 속에서 언뜻 낙원 같은 것이 비쳤다. 두 분을 현장에서 덮쳤어요? 하고 코제트는 말했다. 저는 방금 포슐루방 아버지가 양심이니 의무를 다하느니 그런 말 하시는 걸 문 밖에서 들었어요. 그게 정치죠. 난 싫어요. 바로 이튿날부터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건 옳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코제트. 하고 마리우스는 대답했다. 우리는 사무 얘기를 하고 있어. 너 60만 프랑을 어디다 투자하는 게 제일 좋을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다가 아니지. 하고 코제트는 가로막았다. 내가 갈게. 내가 거기에 끼어도 좋아. 그러면서 그녀는 단호하게 문을 지나 객실에 들어왔다. 그녀는 목에서 발까지 내려오는 소매가 크고 마구 구겨진 헐렁한 흰 실내복을 걸치고 있었다. 옛 고딕 회화들의 황금빛 하늘에는 천사가 입는 이러한 매혹적인 색 드레스가 그려져 있었다. 그녀는 커다란 체경 속에 자기의 자태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비춰보고 그런 뒤 말할 수 없는 기쁨에 넘쳐 외쳤다. 옛날에 한 왕과 한 왕후가 있었다. 아이 기쁘라. 그렇게 말하고는 마리우스가 장발장에게 절을 했다. 자, 하고 그녀는 말했다. 나는 이제 두 분 옆 안락의자에 앉아 있을게요. 반 시간 후면 아침 식사예요. 무엇든지 마음대로 말씀하세요. 남자분들은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나는 잘 알고 있어요. 나는 얌전하게 있을게요. 마리우스는 그녀의 팔을 잡고 정답게 말했다. 우리는 사무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데 말이에요. 하고 코제트는 대답했다. 아까 창을 열었더니 정원에 광대들이 수없이 와 있더군요. 이 광대들은 참새들을 가리킵니다. 광대들이 수없이 와 있더군요. 새들 말이에요. 가면 쓴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은 성회례의 수요일, 이 사순절의 첫날입니다. 수요일이지만 새들에게는 그렇지 않나 보죠? 우리는 사물을 말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 코제트, 잠깐만 우리끼리 있게 해줘. 우리는 숫자를 말하고 있어. 이런 건 너는 실증이 날 거야. 넌 오늘 아침에 참 예쁜 넥타이를 맸구나. 마리우스, 아주 멋이 있습니다. 각하 아니올시다. 저는 실증이 아니 날 것이옵니다. 넌 틀림없이 실증 날 거야. 아니요, 당신이니까요. 나는 당신 말을 알아듣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당신 말을 듣고 있을게요.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때에는 그 목소리가 말하는 말을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함께 있는 것, 내가 바라는 건 그것뿐이에요. 난 당신하고 같이 있겠어요. 네. 나의 사랑하는 코제트, 그건 안 돼. 안 된다고요? 그래. 좋아요. 하고 코제트는 말을 이었다. 당신에게 뉴스를 말해드리려고 했어요. 당신에게 말해드리려고 한 것은 할아버지는 아직도 주무시고 계시고 이모님은 미사에 가 계시고 포셜루방 우리 아버지의 벽난로에서는 연기가 나고 있고 니콜레트는 굴뚝 소제부를 불렀고 투생과 니콜레트는 벌써 싸웠고 니콜레트는 투생의 말을 더듬는 것을 비웃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실 거예요. 아, 안 된다고요? 나도 이번에는 내가 두고 봐요, 아저씨. 나도 안 된다고 말할 거예요. 누가 속아 넘어갈까요? 제발 부탁이야, 마리우스. 날 여기 두 분과 함께 있게 해줘. 앵셰코 우리 단 둘이서만 있어야 하는 거야. 그럼 나는 남인가요? 장발장은 한마디도 않고 있었다. 코제트는 그쪽으로 몸을 돌렸다. 우선 아버지는 제게 와서 키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제 편을 들어주시지도 않고 거기서 아무 말도 않고 뭐 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런 아버지를 내게 주었대요? 잘 보시다시피 저는 부부 생활에서 매우 불행해요. 남편이 저를 때려요. 자, 어서 저에게 키스해 주세요. 장발장은 다가갔다. 코제트는 마리우스 쪽을 돌아보았다. 당신 미워요. 그리고는 장발장에게 이마를 내밀었다. 장발장은 한 걸음 그 여자 쪽으로 다가섰다. 코제트는 뒤로 물러났다. 아버지, 창백하시네요? 팔이 아픈가요? 팔은 나았다. 하고 장발장은 말했다. 잠을 잘못 주무셨나요? 아니. 슬프세요? 아니. 그럼 키스해 주세요. 아버지가 건강하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기쁘시다면 전 야단치지 않을게요. 그리고는 다시 그에게 이마를 내밀었다. 장발장은 천국의 빛이 있는 그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미소를 지으세요. 장발장은 시키는 대로 했다. 그것은 유령의 미소였다. 이제 남편에 대해서 저를 두둔해 주세요. 코제트 하고 마리우스는 말했다. 역정을 내세요, 아버지.
제가 있어야 한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 앞에서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당신은 나를 아주 바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당신이 말하는 건 참 이상해요. 사무라느니 돈을 은행에 투자한다느니 그거 참 대단한 일이군요. 남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비밀인 척 한단 말이야. 난 여기 있고 싶어. 나 오늘 아침 썩이 예쁘지? 나 좀 봐봐 마리우스. 그리고 사랑스러운 어깨를 으쓱하고 뭔지 모를 상냥하고 뿌르퉁한 얼굴로 그녀는 마리우스를 바라보았다. 이 두 사람들 사이에는 번갯불 같은 것이 있었다. 거기에 누가 있건 말건 별로 상관없었다. 사랑해 하고 마리우스는 말했다. 열렬히 사랑해 하고 코제트는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견딜 수 없이 서로 꼭 껴안았다. 이제 난 있을 거야 하고 코제트는 의기양양하게 입을 좀 삐죽거리고 실내복의 주름을 매만지면서 말을 이었다. 그건 안 돼 하고 마리우스는 애원조로 대답했다. 뭐 좀 끝내야 할 게 있어. 또 안 된다는 거야? 마리우스는 근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그건 안 돼, 코제트. 아, 당신은 당신의 남자 목소리를 하시는군요. 아저씨, 좋아요. 가겠어요, 아버지. 아버지도 저를 거들어 주시지 않았어요? 내 남편, 아저씨, 내 아빠, 어르신, 당신들은 폭군들이에요. 할아버지한테 가서 이러겠어요? 내가 곧 돌아와서 행패를 부릴 거라고 생각한다면 잘못이에요. 나도 자존심이 있는걸요. 나는 이제 당신들을 기다리겠어요. 두고 보세요. 내가 없으면 당신들은 실정이 날 테니까 가겠어요. 잘 됐어요. 그리고 그녀는 나갔다. 잠깐 후에 문이 다시 열리고 그녀의 발랄한 진홍빛 얼굴이 두 짝의 문 사이로 또 한 번 나타나고 그녀는 그들에게 외쳤다. 나는 몹시 화가 나 있어요. 문은 다시 닫히고 다시 어둠이 되었다. 그것은 마치 그런 줄도 모르고 갑자기 밤을 지나온 길을 잘못 든 햇살 같았다. 마리우스는 문이 꼭 닫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 가엾은 코제트 하고 그는 중얼거렸다. 그녀가 곧 알게 된다면. 이 말에 장발장은 사지를 떨었다. 그는 당황한 눈으로 마리우스를 응시했다. 코제트, 그래 정말이요. 당신은 곧 이걸 코제트에게 말하시겠지? 옳은 일이요. 일은 나는 그걸 생각하지 않았어. 사람은 한 가지 것에 대해서는 힘이 있어도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소. 도련님, 제발 간청합니다. 애원합니다, 도련님. 내게 약속해 주시오. 세상에도 신성한 약속을. 이걸 그녀에게 말하지 마시오. 당신만이 이걸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소. 당신만이. 나는 강요당하지 않고서도 이걸 자진해서 말할 수 있었소. 나는 그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말했을 것인데 그건 내게 상관없었소. 하지만 그녀는 그게 뭔지 그녀는 모르고 그녀는 그 말에 깜짝 놀랄 것이요. 죄수라니 그게 뭐야? 그녀에게 설명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요. 그건 징역살이를 한 사람이라고. 그녀는 어느 날 사슬에 얽힌 죄인들의 무리가 지나가는 걸 보았소. 원 세상에. 그는 안락의자에 쓰러져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으나 어깨가 떨리는 것으로 보아 그가 울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리 없는 눈물, 무시무시한 눈물. 흐느낄 적에는 숨이 막히는 수가 있다. 그는 일종의 경련에 사로잡혀 숨을 쉬기 위해서인 것처럼 의자의 등에 몸을 젖히고 팔을 늘어뜨리고 그의 눈물에 젖은 얼굴을 마리우스에게 보이게 두었고 마리우스는 그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가 하도 낮아서 그의 목소리가 mid없는 깊이에 있는 것 같았다. 아이고 죽고 싶구나. 안심하세요 하고 마리우스가 말했다. 이 비밀은 저 혼자서만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 응당 감동해 있어야 했을 만큼 감동해 있지는 않았겠지만 1시간 전부터 뜻밖의 끔찍한 일에 익숙해지지 않을 수 없었고 한 죄수가 그의 눈 아래에서 점점 포슐로 방식에게 겹쳐지는 것을 보고 신압으로 그 비통한 현실에 사로잡히고 이런 상황의 자연스러운 경향으로 인해 이 사람과 자기 사이에 갓 생긴 간격을 인정하게 되어 마리우스는 덧붙였다. 그렇게도 충실하고 그렇게도 정직하게 건네주신 위탁금에 관해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청렴한 행위올시다. 마땅히 어떤 보상이 어르신께 주어져야 합니다. 어르신 자신이 금액을 정하십시오. 그 금액은 어르신께 지불될 겁니다. 매우 높이 정하셔도 좋으니 염려 마십시오. 고맙소 하고 장발장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겨 집게 손가락 끝으로 엄지손톱을 기계적으로 비비고 있다가 이었고 입을 열었다. 모든 것은 거의 다 끝났어. 내게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어. 뭡니까? 장발장은 마지막으로 망설이는 것 같더니 말문이 막혀 거의 숨소리도 내지 않고 말하기보다는 더 더듬거렸다.
당신은 이제 아셨으니 도련님, 당신은 주인인 당신은 내가 더 이상 코제트를 만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나는 그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마리우스는 쌀쌀하게 대답했다. 나는 그녀를 더 이상 만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장발장은 중얼거렸다. 그리고 문 쪽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문 손잡이에 손을 놓았고 자물쇠 빗장이 벗겨졌고 문이 반드시 열렸고 장발장은 통과할 수 있게 충분할 만큼 문을 열고 잠시 가만히 서 있다가 다시 문을 닫고 마리우스 쪽으로 돌아섰다. 그는 이제 창백하지 않고 낯빛이었다.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은 없었으나 일종의 비통한 불꽃이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다시 조용해져 있었다. 이보시오 도련님 하고 그는 말했다. 괜찮으시다면 나는 그녀를 만나러 오겠습니다. 당신에게 확실히 말하는데 나는 그러기를 대단히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코제트를 꼭 만나보고 싶지 않았다면 나는 당신에게 그런 고백을 하지 않고 떠났을 것이오. 하지만 코제트가 있는 곳에 있으면서 계속 그녀를 보고 싶어서 나는 정직하게 모두 말씀드려야만 했던 것이오. 내 논리를 이해하시겠죠? 안 그래요? 이거야말로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아시겠소? 내가 그녀를 내 곁에 데리고 있은 지가 9년이 지났소. 우리는 처음에 가로수길의 그 누옥에서 살았고 다음에 수도원에서 또 그 다음에는 릭상부르에서 살았소. 당신이 그녀를 처음 본 것은 거기에서였소. 당신은 그녀의 푸른 교직 우단 모자를 기억하시죠? 우리는 그 다음에 앵발리드 구역에서 쇠격자문과 정원이 있는 집에 있었소. 풀림의 거리 말이요. 나는 작은 뒤안 마당에도 살면서 거기서 그녀의 피아노 소리를 듣고 있었었소. 그것이 내 생활이었소. 우리는 한 번도 서로 떨어져 본 적이 없었소. 이러한 것이 9년 몇 달 동안 지속되었소. 나는 그녀의 아버지 같았고 그녀는 내 아이였소. 당신이 나를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소만 몽메르시시 지금 떠나고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고 더 이상 그녀에게 말을 하지 않고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것은 어려울 것이오. 만약 당신이 나쁘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때때로 코제트를 보러 올 겁니다. 자주 오지는 않을 겁니다. 오래 있지도 않을 겁니다. 아래층 작은 방에서 나를 맞이하도록 일러두시면 될 겁니다. 아래층에서요. 나는 하인들을 위한 뒷문으로 들어와도 좋지만 그러면 아마 이상해 보일 겁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의 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도련님. 정말이요. 나는 코제트를 꼭 조금 더 만나보고 싶습니다. 당신 좋으실 대로 드문드문 말이요. 내 처지가 되어보시오. 나는 이제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더 이상 전혀 오지 않는다면 나쁜 결과가 있을 거요. 사람들이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거요. 예컨대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저녁에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 오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오십시오. 하고 마리우스는 말했다. 코제트가 당신을 기다릴 겁니다. 당신은 친절하십니다, 도련님. 하고 장발장은 말했다. 마리우스는 장발장에게 인사하고 행복은 절망을 문까지 바래다 주고 이 두 사람은 헤어졌다. 2. 드러난 사실 속에 들어있을 수 있는 알려지지 않은 것들. 마리우스는 심히 충격을 받았다. 그가 본 코제트 옆에 있던 남자에 대해 그는 늘 일종의 혐오를 느꼈었는데 이제야 그 까닭이 그에게 이해되었다. 그 인물 속에는 뭔지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의 직감이 그에게 알려주고 있었다. 그 수수께끼, 그것은 세상에도 끔찍한 수치스러운 것, 형무소였다. 그 포슐러방 씨는 죄수 장발장이었던 것이다. 한창 행복할 때 벼랑간 그러한 비밀을 발견하는 것, 그것은 맷비둘기의 둥지 안에서 정갈을 발견하는 것과 비슷하다. 마리우스와 코제트의 행복은 앞으로 그러한 이웃 사람을 갖도록 운명지어져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의 기정사실이었던가? 완결된 결혼의 일부로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 완벽한 결혼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었던가?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었던가? 마리우스는 그 죄수하고도 또한 결혼했었던가? 아무리 빛과 기쁨의 관을 쓰고 있더라도 아무리 인생의 경사스러운 주홍빛 시간을 행복한 시간을 맛보더라도 그러한 충격은 심지어 황홀경에 있는 천사장까지도 심지어 영광 속에 있는 영혼까지도 떨지 않을 수 없게 하리라. 이런 종류의 급격한 변화에서는 항상 일어나듯이 마리우스는 자기 자신을 탓해야 할 것은 없었는지 자문하고 있었다. 그는 통찰이 부족했었던가? 그는 조심성이 부족했었던가? 그는 본의 아니게 얼이 빠졌었던가? 조금은 아마 그랬을 것이다. 코제트와 마침내 결혼하게 되었었던 그 연애 사건에 주변 사람들을 잘 알아보기 위한 충분한 신중함도 없이 들어갔었던가? 그는 이렇게 확인하고 있었다. 실생활이 우리들의 결점을 조금씩 고쳐주는 것은 그렇게 우리들 자신이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행하는 일련의
연속적인 확인들에 의해서다. 그는 자기 기절의 공상적이고 환상적인 면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많은 체질의 사람들에게 특유한 마음속의 구름 같은 것으로서 정열과 고통의 절정 속에서 영혼의 기온 변화에 따라 부풀고 인간을 송두리째 사로잡아 그를 안개해지는 하나의 의식으로 만들어버린다. 나는 마리우스의 개성의 그러한 독특한 요소를 여러 번 지적했다. 불림의 거리에서 그 황홀한 17주간 동안 사랑에 도취해 있던 중 그는 고르브 누옥의 그 수수께끼 같은 활극에 관해서 코제트에게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을 떠올리고 있었다. 이 사건 때 피해자는 항쟁 중 그렇게도 이상하게 단호한 결심을 하고 침묵을 지키다가 그런 뒤 주랭랑을 놓아버렸었던 것이다. 그가 그 일을 코제트에게 전혀 말하지 않았던 것은 어찌된 일이었을까? 그렇지만 그건 아주 최근이었고 아주 끔찍했는데 그가 그녀에게 테나르디의 이름조차 대지 않았던 것은 특히 그가 에포닌을 만났었던 날조차도 그랬었던 것은 어찌된 일이었을까? 그는 지금 당시의 자기의 침묵을 설명하기가 거의 힘들었다. 그는 그렇지만 그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는 이런 것들이 생각나고 있었다. 그의 경악, 코제트에 대한 그의 도취, 모든 것을 흡수하는 사랑, 이상 속에서 상호간에 의한 그 열광, 그리고 또 아마 그 격렬하고 매혹적인 마음의 상태에 섞여 있는 미미한 정도의 이성과 함께 그의 기억 속에 그 가공할 사건을 감추고 폐기하려는 막연하고 희미한 본능. 그는 이 가공할 사건과의 접촉을 두려워하고 있었고 거기서 아무런 역할도 하고 싶지 않아서 그것을 피하고 있었으며 거기서 그는 고발자가 되지 않고서는 진술자도 목격자도 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그 몇 주일간은 번개불이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는 사소한 시간도 없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숙고하고 검토하고 조사하고 그 결과야 어쨌든 간에 그가 고르브 누옥의 매복 사건을 코제트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녀에게 테나르디의 이름을 댔을 때 심지어 장발장이 죄수라는 것을 그가 발견했을 때 마리우스의 마음이 변했고 그런 것으로 코제트의 마음이 변했을까? 그가 물러났을까? 그녀를 덜 사랑했을까? 그녀와 결혼하지 않았을까? 천만에 이미 이루어졌었던 것과 무엇가 달라졌을까? 천만에 그러므로 후회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자책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것이 잘 되었다. 연인이라고 불리는 이 취한들에게는 하나의 신이 있다. 눈먼 마리우스가 갔었던 길은 눈이 밝은 그가 선택해서 쓸 길이었다. 사랑은 그의 눈을 가렸었다. 그를 어디로 데려가기 위해서? 천국으로. 그러나 이 천국은 금후 지옥과 나란히 있게 되어 있었다. 그 사람에 대한 장발장이 된 그 포실루방에 대한 마리우스의 옛 혐오감에는 지금은 공포감이 섞여 있었다. 이 공포감에는 이것도 말해두거니와 약간의 연민의 정의 그리고 어떤 놀람마저도 있었다. 이 재범의 도덕은 위탁금을 반환했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위탁금인데? 60만 프랑. 그는 이 위탁금의 비밀을 혼자 알고 있었다. 그는 모두 간직할 수 있었는데 그는 모두 돌려주었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자진해서 그의 처지를 밝혔었다. 아무것도 그를 그렇게 강요하지 않았다. 그가 누구인가를 남이 아는 것은 그에 의해서였다. 그 고백에는 굴욕의 감수보다 더한 것이 있었고 위험의 감수가 있었다.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가면은 가면이 아니라 그것은 보호물이다. 그는 그 보호물을 포기했었다. 가명, 그것은 안전보장이다. 그는 그 가명을 내던졌다. 그는 징역수인 그는 정직한 가정에 영원히 숨어 있을 수 있었다. 그는 그러한 유혹에 저항했었다. 그런데 무슨 동기에서? 양심의 가책에서. 그는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지 않고는 못 베길 의조로 그 자신이 설명했었다. 요컨대 이 장발장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건 확실히 하나의 각성하는 양심이다. 거기에는 뭔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명예회복이 시작되어 있었고 필시 이미 오래전부터 그는 양심 가책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었다. 이러한 올바름과 착함의 발동은 평범한 성격의 사람들에게는 좀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양심의 각성, 그것은 영혼의 위대함이다. 장발장은 성실했다. 그 성실성은 명백하고 확실하고 부인할 수 없고 그것으로 인해 그가 받는 고통에 의해서도 명백하므로 더 알아볼 필요가 없고 그 사람이 말하는 모든 것에 권위를 주고 있었다. 여기서 마리우스에게는 입장의 이상한 조정이 일어났다. 무엇이 포실루방 씨에게서 나오고 있는가? 의혹이. 무엇이 장발장에게서 풍기고 있었는가? 신뢰감이. 생각에 잠긴 마리우스는 신비로운 장발장의 대차대조표를 작성해 놓고 자산을 확인하고 부채를 확인하고 결산을 내보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폭풍 속에 있는 것 같았다.
마리우스는 그 사람에 관해 분명한 관념을 얻으려고 애쓰며 장발장을 말하자면 그의 사상의 근본에서 추구했으나 그는 불길한 안개 속에 사라졌다 다시 나타났다 하였다. 정직하게 돌려준 위탁금, 고백의 성실함, 그것은 좋았다. 그것은 구름 속에 트인 하늘처럼 되어 있다가 이어 그 구름은 다시 검어지는 것이었다. 마리우스의 기억이 아무리 혼란했다 할지라도 그에게로 어떤 그림자가 되돌아오곤 했다. 정말로 쫑드레트 누옥의 그 사건은 무엇이었을까? 왜 경찰이 왔을 때 그 사람은 하소연하지 않고 뺑소니 쳤었을까? 그 점에서는 마리우스는 대답을 찾아내고 있었다. 그 사람은 거주 지정령 위반 전과자였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의문. 왜 그 사람은 바리케이트에 왔었을까? 왜냐하면 지금 마리우스는 불에 쬐면 글씨가 나타나는 은현 잉크처럼 그 기억이 그 감동 속에 다시 나타난 것을 다시 똑똑히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바리케이트에 있었다. 그는 거기서 싸우지 않고 있었다. 거기에 뭘 하러 왔었을까? 이러한 의문 앞에 한 망령이 우뚝 서서 대답을 하고 있었다. 자베르였다. 장발장이 포박당한 자베르를 바리케이트 밖으로 끌고 가던 처참한 광경이 이때 마리우스에게 완전히 생각나고 몽데투르의 작은 글이 모퉁이 뒤의 무시무시한 권총 쏘는 소리가 아직도 그에게 들리고 있었다. 그 탐정과 그 진역수 사이에는 아마 정오심이 있었으리라. 서로 거북해하고 있었다. 장발장은 바리케이트에 복수하러 갔었다. 그는 거기에 늦게 도착했었다. 그는 10중 8구 자베르가 거기서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코르시카의 벤데타는, 이 말은 코르시카에서 벌족간에 행하는 참혹한 복수를 이야기합니다. 코르시카의 벤데타는 어떤 최하층 사회에 들어와 거기서 법률로서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아주 순박한 것이므로 절반쯤 선쪽으로 되돌아온 사람들마저 그것을 예사롭게 여기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익숙해져 있는지라 죄인은 뉘우치는 도중에 도둑질은 삼갈 수 있어도 복수는 그럴 수가 없었다. 장발장은 자베르를 죽였었다. 적어도 그것은 명백한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최후의 의문. 그러나 이 의문에는 대답이 없었다. 이 의문. 마리우스는 그것을 하나의 집게처럼 느끼고 있었다. 어떻게 해서 장발장과 코제트는 그렇게도 오랫동안 생활을 같이 해왔을까? 이 아이를 그 남자와 접촉해 했었던 하늘의 그 음침한 장난은 무엇이었는가? 하늘에는 두 겹으로 만들어진 쇠사슬도 있어서 천사와 악마를 짝지어 놓기를 하나님은 좋아하는가? 범죄와 결백이 그래 불행의 신비로운 감옥에서 한방의 친구가 될 수 있는가? 인간의 운명이라고 불리는 그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행렬에서 두 이마가 하나는 순진하고 또 하나는 무시무시하고 하나는 새벽의 신성한 흰빛에 온통 젖어 있고 또 하나는 끝없는 번갯불빛에 영원히 파래져 있는 두 이마가 나란히 지나갈 수 있었는가? 이 설명할 수 없는 배합을 누가 결정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해서 무슨 기적의 결과로서 이 천국의 소녀와 그 지옥에 떨어진 늙은이 사이에 공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그 누가 이 새끼 양을 그 이리에게 메어 놓을 수 있었으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이리가 이 새끼 양에게 애착하게 할 수 있었는가? 왜냐하면 그 이리는 이 새끼 양을 사랑하고 있었으니까. 왜냐하면 그 사나운 자는 이 연약한 자를 열렬히 사랑하고 있었으니까. 왜냐하면 9년 동안 이 천사는 그 괴물에게 의지하고 있었으니까. 코제트 유년과 청춘, 그녀의 세상의 출현, 생명과 빛을 향한 그녀의 성장, 이러한 것은 그의 기이한 헌신에 의해 보호되었었다. 여기서 의문들은 말하자면 무수한 수수께끼들로 갈라지고 10년은 10년의 밑바닥에서 열리고 마리우스는 더 이상 현기증 없이는 장발장을 구분 볼 수 없었다. 이 10년 같은 사나이는 대관절 어떤 사람이었는가? 창세기의 옛 상징들은 영원한 것이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인간 사회에는 장차 더 큰 빛으로 변화되는 날까지는 영원히 두 인간이 있는데 하나는 상부의 인간이고 또 하나는 지하의 인간이다. 선을 쫓는 자, 그것은 아벨이다. 악을 쫓는 자, 그것은 카인이다. 이 다정한 카인은 무엇이었는가? 한 처녀를 경건한 마음으로 열렬히 사랑하고 그녀를 지켜주고 길러주고 보살펴주고 훌륭한 여자로 만들고 자신은 더러운 몸이면서도 그녀는 순결성으로 감싸주는 이 불안당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에 한 점의 얼룩도 남겨놓지 않을 정도로 이 순수함을 숭배했었던 그 시궁창은 무엇이었는가? 코제트를 교육한 그 장발장은 무엇이었는가? 한 떠오르는 별을 일체의 어둠과 일체의 구름으로부터 지켜주려고만 오직 마음을 쓴 그 암흑의 인물은 무엇이었는가? 거기에 장발장의 비밀이 있었고 거기에 또한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다. 이 이중의 비밀 앞에서 마리우스는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하나의 비밀은 말하자면 또 하나의 비밀에 관해서 그를 안심시켜 주었다. 하나님은 이 사건에서 장발장만큼 보이고 있었다. 하나님은 자기의 연장들을 가지고 있다. 그는 그가 원하는 도구를 쓴다. 그는 인간 앞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는가? 장발장은 코제트에 힘을 기울였었다. 그는 이 영혼을 조금 만들었었다. 그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 그런데 그 후엔 일꾼은 끔찍했다. 하지만 작품은 희한했다. 하나님은 자기 좋을 대로 기적들을 만들어낸다. 그는 이 매혹적인 코제트를 건조했었고 거기에 장발장을 사용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이 이상한 협력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았었다. 우리는 그에게 무슨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가? 두엄이 봄을 도와서 장미꽃을 만드는 것이 이번이 처음인가? 마리우스는 자신에게 그러한 대답을 하고 그것이 좋은 대답이라고 자신에게 선언하고 있었다. 내가 아까 지적한 모든 점에 관해서 그는 차마 장발장을 공격할 수 없었고 자기가 차마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자인하지도 않았었다. 그는 코제트를 열렬히 사랑하고 있었고 코제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코제트는 굉장히 순수했다. 그것으로 그는 충분했다. 그는 무엇을 더 밝힐 필요가 있었겠는가? 코제트는 빛이었다. 빛이 빛을 받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무엇을 바랄 수 있었겠는가? 모든 것.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은가? 장발장의 개인사는 그에게 상관없었다. 그 사람의 불행한 그림자를 굽어다 보면서 그는 그 불쌍한 사람의 그 엄숙한 선언에 매달리고 있었다. 나는 코제트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10년 전에 나는 그녀가 존재한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 장발장은 지나가는 사람이었다. 그 자신이 그렇게 말했었다. 그래, 그는 지나가고 있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의 구실은 끝났었다. 이제는 코제트 옆에서 보호자 노릇을 하기 위해 마리우스가 있었다. 코제트는 푸른 하늘에 와서 그녀의 짝을, 그녀의 애인을, 그녀의 남편을, 그녀의 천국의 남자를 찾아냈었다. 날개가 돋치고 변모한 코제트는 날아오르면서 그녀의 뒤에 땅바닥에 텅 빈 보기 흉한 그녀의 번데기 장발장을 남겨두고 있었다. 마리우스가 두루 생각해본 어떤 범위 내에서 그는 언제나 장발장에 대한 어떤 두려움으로 되돌아오곤 했다. 아마 성스러운 두려움이었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내가 아까 지적했거니와 그는 이 사람 속에 신적인 것을 느끼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무엇을 해도 어떤 정상 참작을 찾아도 언제나 꼭 이런 것으로 다시 떨어지곤 했다. 그는 죄수였다. 다시 말해서 사회 계급에서 마지막 단계 아래에 있으므로 자리조차도 없는 인간이라고. 인간 중 최하위의 다음이 죄수다. 죄수는 더 이상 말하자면 살아있는 사람들의 동포가 아니다. 법률은 한 인간에게서 뺏을 수 있는 모든 인간성을 죄수에게서 박탈했다. 마리우스는 민주주의자이긴 했으나 형법상의 문제들에 관해서는 아직도 준엄한 제도에 가담하고 있었고 법률의 응징을 받는 자들에 대해서는 모두 법률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 점은 말해두거니와 그는 아직 모든 진보를 완수하지는 못했었다. 그는 인간에 의해서 씌워진 것과 신에 의해서 씌워진 것을 즉 법률과 권리를 분간하게는 아직 되어 있지 않고 있었다.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것과 회복할 수 없는 것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권리를 인간이 갖는 것을 조금도 검토하고 숙고하지 않았었다. 그는 사회적 제재라는 말에 격분하고 있지 않았다. 그는 성문법의 어떤 침범에 영원한 형벌이 뒤따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문명의 방식으로서 사회적 처벌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는 아직 그런 상태에 있었다. 그의 천성이 선량하고 사실상 잠재적인 진보가 다 이루어져 있었으므로 나중에는 반드시 더 진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러한 생각 속에서 장발장은 그에게 보기 흉하고 역겨워 보이고 있었다. 그건 버림받은 사람이었다. 그건 죄수였다. 이 말은 그에게는 심판의 나팔 소리 같았다. 그리고 오랫동안 장발장을 고찰한 뒤에 그의 마지막 몸짓은 고개를 돌리는 것이었다. 물러가라.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말을 인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물러가라 사탄. 이 말은 어떤 사람을 쫓아낼 때 사용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물러가라. 이 점은 인정하고 강조까지도 해야겠거니와 마리우스는 장발장이 당신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말하라는 거죠? 라고 그에게 말했을 정도로 장발장에게 질문을 하면서도 두세 가지의 결정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었다. 그 질문들이 그의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그것이 두려웠었다. 종드레트의 누옥은, 바리케이트는, 자베르는 이런 것들에서 새 사실을 알리는 정보들이 어디에서 멈추었을지 누가 알겠는가. 장발장은 주춤거릴 사람 같지 않았는데 마리우스는 그를 밀어붙인 뒤에
그를 제지하기를 바라지 않았을지 누가 알겠는가. 어떤 최후의 상황에서 한 가지를 물은 뒤 대답을 듣지 않기 위해 귀를 막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았던가. 그렇게 겁을 먹는 것은 특히 사랑하고 있을 때다. 불행한 사정을 지나치게 캐묻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닌데 특히 우리들 자신의 생활과 떨어질 수 없는 면이 거기에 숙명적으로 관계되어 있을 때 그렇다. 장발장의 절망적인 설명에서는 어떤 끔찍한 빛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 흉측스러운 빛이 코젯에게까지 튀어오르지 않았을지 누가 알겠는가. 이 천사의 이마에도 일종의 지옥의 빛이 남아있지 않았을지 누가 알겠는가. 번개불에서 튀어나오는 것, 그것도 역시 벼락이다. 인간의 숙명에는 그러한 연대성이 있기 때문에 순수함 그 자체도 다른 것을 물들이는 반사의 불길한 법칙에 의해 범죄의 자국이 찍힌다. 가장 순수한 인물들도 무시무시한 이웃 사람들의 반사를 영원히 간직할 수 있다. 옳고 그르고 간에 마리우스는 두려웠었다. 그는 이미 너무나도 많은 사실들을 알고 있었다. 그는 더 알려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마음을 돌리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는 어쩔 줄을 모르고 장발장에 대해서는 눈을 감으면서 코제트를 자기 품 안에 안고 갔다. 그 사람은 어둠이었다. 살아있는 무서운 어둠이었다. 어떻게 감히 그 밑바닥을 디딜 수 있겠는가? 어둠에 묻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그것이 뭐라고 대답할지 누가 알겠는가? 새벽도 그 때문에 영원히 더럽혀질 수 있다. 이러한 정신 상태에서 마리우스는 이 사람이 장차 코제트와 어떤 접촉을 가지리라고 생각하면 몹시 가슴이 아파 어쩔 줄을 몰랐다. 그 무서운 질문들, 그 질문들 앞에서 그는 물러섰었는데 거기에서 가차없는 결정적인 결심이 나올 수도 있었을 그 무서운 질문들. 그가 그런 질문들을 하지 않은 것을 그는 지금 거의 자책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가 너무 착하고 너무 온순하고 제대로 말하자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게 약한 마음에서 그는 경망한 양보를 하게 되었었다. 그는 감동에 넘어가 버렸었다. 그는 잘못했었다. 그는 딱 부러지게 장발장을 내쫓아 버려야 했을 것이다. 장발장은 화영감이니 그는 그 점을 고려하여 자기의 집에서 그 사람을 치워버려야 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을 원망하고 자기의 귀를 막고 눈을 가려 끌고 갔었던 그 창졸간의 감동의 회오리 바람을 원망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불만스러웠다. 이제 어떻게 할까? 장발장의 방문은 그에게 심히 불쾌감을 일으키고 있었다. 이 사람이 그의 집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어떻게 할까? 여기서 그는 마음을 딴 데로 돌리고 있었다. 그는 더 파고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더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탐색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약속했었고 얼떨결에 약속해 버렸었다. 장발장은 그의 약속을 받고 있었다. 죄수에게까지도, 특히 죄수에게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만 그의 첫째 의무는 코제트에 대한 것이었다. 요컨대 혐오감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를 반발케 하고 있었다. 마리우스는 이 모든 생각들 전체를 머릿속에서 어수선하게 굴리고 이 생각에서 저 생각으로 옮겨가고 모든 생각들에 감동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심각한 혼란이 빚어졌다. 그가 그 혼란을 코제트에게 감추는 것은 쉽지 않았으나 사랑은 하나의 재주여서 마리우스는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는 비둘기가 하얀 것처럼 천진난만하고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코제트에게 겉으로는 아무 목적도 없는 듯이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그녀의 유년과 소녀 시절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 한 사나이가 그럴 수 있는 그 모든 착하고 자유롭고 존경스러운 것, 이 죄수가 코제트에 대해서 그런 것이었다는 것을 그는 더욱더 확신했다. 마리우스가 어렴풋이 보고 생각했었던 것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 음산한 쇠기 풀은 이 백합꽃을 사랑하고 지켰었다.